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겨울이 이제 가고 이제 봄인데 미세먼지 때문에 요새 굉장히 힘드시죠. 그래서 지금 완전히 없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홍역 환자들 때문에 몇 달 전에 저희 좀 고생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강의는 우리 기영균 교수께 예방접종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들 하시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얘기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장암 진단부터 치료 과정까지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왜 이런 제목을 붙였냐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대부분 치료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딱 받고 오신 다음에 몇 개예요? 딱 이렇게 이제 묻기 시작을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하긴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냥 내시경만 보고 몇 개냐고 물으시기 시작을 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한 거거든요, 사실은. 검사를 시작도 안 한 건데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오늘은 이제 우리 환자분들 사례 중심으로 그러니까 1기, 2기, 3기 이런 식으로 이제 병기마다 조금 특색을 가지신 분들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거에 해당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12월에 말씀을 드릴 때는 우리나라 암 통계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럼 그때 말씀드리기로 12월에 꼭 그 2년 전에 데이터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침 지난 12월 27일에 또 우리나라 이제 2016년 통계가 나왔습니다. 2018년 12월에. 그러니까 딱 2년하고 한 12개월쯤 지나면, 그러니까 3년이죠. 3년이 지나야 이제 암 통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사실 2015년 통계, 오늘은 이제 2016년 통계가 이제 지난 12월에 우리가 국가에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통계 자료는 이제 인터넷에 다 오픈되어 있는 자료들입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중앙암등록본부, 그 다음에 국립암센터에서 이제 정리를 해서 올려놓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암 환자가 전체적으로 22만 9,180명이 생겼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데이터는 1년이 지나면서 조금 숫자들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추가가 더 되는 이제 그 기간을 오픈을 해놨기 때문에 계속 추가가 됩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 조금씩 숫자가 바뀌는데 어쨌든 작년 12월부로는 우리나라에서 2016년에 약 22만 9천 명 정도가 새로운 암 환자가 생겼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10만 명당으로 보면은 한 450명 정도가 생긴 거고요. 연령 표준화라는 건 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2010년을 우리나라 인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남녀 그다음에 연령별 기준을 보정을 해서 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면 한 286명 정도 생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의 이제 성별 암 발생자 수 추이를 갖다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쭉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999년부터 이제 암 등록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시작점은 1999년입니다. 파란 쪽이 남자, 빨간 쪽이 여성인데 이 숫자를 보시면은 2011년에 약 22만 명, 12년에 22만 7천 명, 13년에 22만 8천 명 하다가 21만 9천 명, 21만 6천 명으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22만 9천 명으로 이제 조금 는 발생자 수의 추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여기서 보시면은 2012년, 13년 때 많아졌다가 다시 줄었다가 또 2016년에 다시 늘어나는 이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프를 보다시피 암 발생자 수는 15년부터는 한 12,000명 정도가 늘었고요. 뭐 다른 그 지표들도 마찬가지로 다 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암종 발생자 수 변화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은 게 역시 위암이죠. 그래서 2016년에 약 3만 명 정도가 생겼다 그러면 대장은 2만 8천 명. 근데 2015년에는 대장암은 2만 7천 명 정도가 생겼고 그래서 약 4% 정도가 이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면 위, 대장, 갑상선, 폐, 유방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문제는 유방은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13%나 늘었기 때문에 2016년에는 환자 수가 유방암 환자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전립선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암이 지금 유방 전립선이 늘어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 위하고 대장은 사실은 4%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체 지금 2016년에 생긴 환자가 22만 9천 명이라 그랬을 때 위암 환자 수가 약 13%를 차지하고, 전체적으로 대장암 환자가 두 번째 12.3%를 차지합니다. 남녀 합쳐서는 약 두 번째 암이 되겠고요. 남자하고 여자를 나눠봤을 때는 공이 대장암은 세 번째 암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경우는 위암, 그다음 폐암이 조금 더 많고요. 그 다음에 대장암이 남자는 3위. 여성의 경우는 유방이 제일 많고요. 갑상선, 유방하고 갑상선 순위가 사실은 바뀌었습니다. 여성은. 그래서 유방이 제일 많고 갑상선 다음이 대장. 그래서 남녀를 다 합치면 대장암은 두 번째고, 남녀를 나누면 세 번째 많이 발생하는 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그 모든 암들의 발생률을 그래프로 이렇게 기간별로 쫙 그려본 그래프인데, 2011년, 12년을 정점으로 해갖고 이제 줄어드는 양상을 보입니다. 2011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마이너스 3% 정도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갑상선암을 제외해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암종별로, 암별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봤어도 역시 대장암의 경우도 2010년까지는 매년 6%쯤 늘어났다 그러면은 2010년 이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남자의 경우 마찬가지고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남자, 여자 구분을 해서 숫자를 보면은, 남자의 경우는 아까 위가 제일 많다 그랬죠. 약 2016년에 2만 명 정도가 생겼다 그러면 폐암은 17,000명, 대장은 16,000명. 사실 차이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2015년에는 폐암 환자보다 대장암이 조금 더 많았는데 이 순위가 살짝 바뀌었어요. 예, 그런 차이가 있고, 아주 재미있게도 전립선암이 지금 5위 안에 들어온 암입니다. 이게 갑자기 치고 올라왔습니다. 미국은 지금 사실은 1, 2위를 다 합쳐도 3위보다 많은 게 전립선암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뭐 전립선암이 거의 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패턴을 쫓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자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방하고 갑상선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2016년에 유방이 제일 많아졌고, 갑상선이 2만 명, 대장암은 역시 세 번째 11,000명 정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위, 폐, 대장, 남자는 세 번째, 여성도 세 번째. 그래서 대부분 세 번째 걸리는 암이다라고 우리가 대장암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대장암하고 위암을 비교를 했었는데, 위암은 1999년에 2만 명이었습니다. 1년에 생기는 환자가. 그 당시 대장암은 10,000명이 안 됐어요. 근데 2012년에 지금 제일 숫자가 많았는데 대장암은 3배가 늘었는데 위암은 1.5배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2012년보다 아직 숫자가 적죠. 위암도 마찬가지로 2012년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걸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묘하게도 유방암이나 갑상선암은 여자가 호발하는 암이죠. 근데 위암이나 폐암, 간암은 또 남성 호발암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훨씬 많은데, 대장암은 그런 면에서는 1.5대 1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암에 이렇게 남녀 차별이 가장 적다고 볼 수 있는 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 1.5대 1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기대 수명이 2016년 여기 보면 남자 79세, 여자 85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연령대로 거의 80이 다 넘는 우리 기대 수명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남자는 5명 중에 평생에 2명이 암에 걸릴 것이다. 여자는 3명 중 1명. 그러니까 남자가 조금 더 걸리죠. 이상하게도. 이게 조금 억울하지 않습니까? 수명은 짧은데 암은 더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우스갯소리로 그렇습니다. 여성의 장기나 이런 기관들이 훨씬 더 정교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정교한 기관은 조금만 뭔가 이상이 보이면 몸에 어떤 사인이 나타나는 거죠. 뭔가 이상하다. 난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근데 남자는 단순하기 때문에
큰 게 고장이 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확 무너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여성의 수명이 훨씬 길고 암에 걸릴 확률도 남자가 훨씬 더 높다는 이런 사실이 우리나라 지금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암 유병. 이것도 지금 아직까지 데이터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암 유병. 우리말로 참 이게 어렵습니다만, 암 유병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나라 1999년 1월 1일부터 암 등록 사업을 시작해갖고 암으로 등록된 사람 중에 지금 현재 생존하고 있는 환자의 수입니다. 몇 명이 살고 있는가, 살아있는가 하는 얘기인데요. 이 중에서 여러 개 암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대장암도 있고 위암도 있고 뭐 유방암도 있고 뭐 난소암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두 사람으로 친 겁니다. 그래서 수치가 조금 이제 실제하고는 조금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몇 명이 지금 암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완치가 됐거나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느냐를 봤는데, 이게 사실 2012년에 100만 명을 넘을 거라 그랬는데, 뭐 지금 몇 명이냐면요, 2016년에 173만 명입니다. 암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생존하고 계신 분들의 수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장은 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약 13.6%를 차지하고 있고요. 남자 중에는 위 다음이 대장이고 여자는 갑상선 유방 다음이 대장입니다. 그래서 암종별로는 이렇게 생존해 계신 분들의 수가 이렇고요. 남자는 그러니까 76만 명, 여성은 97만 명 정도가 지금 생존해 계십니다. 대장의 경우는 이제 여기 보면 1년, 5년 초과하신 분들이 한 12만 명 정도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한 23만 6천 명 정도가 진단을 받거나 완치가 됐거나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 23만 명 정도가 대장암으로 진단을 받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도표입니다. 등록 통계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 요약을 해보면은 결국 2011년부터는 암 발생이 좀 줄어들었다. 여자 암 발생은 유방암이 1등이 됐다. 국가암 검진 대상자 중에서 유방암이나 이런 것들은 좀 증가 추세에 있다. 5년 암 생존율이 70% 정도고, 최근 10년간의 암 생존율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1.3배가 증가해서 70%가 넘는다. 우리나라에 지금 암을 진단받은 분은 1999년 이후 약 174만 명이 생존해 계신다. 이런 얘기가 이제 올해 요약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12월 달에 발표된 정부 자료입니다. 근데 재밌는 이제 자료가 하나 또 발표가 됐습니다. 2019년부터는 국가암검진에서 폐암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환자에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일부 시범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부터는 국가암 검진 사업에 폐암 검진을 새로 도입을 했고, 대장암에 있어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1차로 하는 걸 시범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장암 검진은 뭘로 했습니까? 변이죠. 변 갖고 매년 했습니다. 근데 시범 사업으로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 효과를 한번 좀 보자 그래갖고 국가에서 대장암 검진에서 대장 내시경을 1차로 하는 걸 갖다가 지금 시범 사업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99년에 위유방 자궁암 검진을 시작을 했고, 2003년에 간암을 추가를 했고, 2004년에 대장암을 추가를 해서 5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번에 2019년에는 이제 폐암을 추가하기로 질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이제 했다고, 그런 발표를 신문지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걸 했냐면은 분별 자멸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제 뒤에 설명서를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굉장히 변 검사한다는 게 환자한테는 불편하고, 또 본인들이 지금 대장 내시경을 많이 받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에 실효성을 따져서 어쨌든 시범 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50세부터 74세까지의 사람을 대상으로 2-3개의 시군을 선정을 해서 한 2만 7천 명 대상으로 2년 동안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이니까 2021년까지 시행을 하고 효과가 있으면 이제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저도 국가
간 검진 프로그램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걸 봤습니다만, 여기 보면 대장암은 50세 이상 분별 잠혈 검사를 받아서 이상이 있으면 대장 검사를 해준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변 잠혈 검사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변에 3곳 이상을 깊이 찔러서 충분한 양의 분변을 채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똥 푸기도 요새는 쉽지도 않은데 그걸 또 깊이 찔러서 3군데 이상을 쑤셔내라 그러니, 이게 말은 쉽지만 그냥 통이 컸으면 좋겠죠. 차라리 한 덩어리 그냥 갖다 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고 이상이 있을 때 이제 대장 내시경이나 대장 촬영을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요게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범 사업을 하겠다는 이제 얘기를 정부에서 했고, 사실은 50대부터 되는데 우리 병원에 1000명 대장암 수술한 환자를 저희가 한번 분석한 적이 있는데, 보면은 50대 환자가 갑자기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50대부터 한다는 건 예방 차원에서 이미 늦었다는 이제 얘기거든요. 이 데이터를 우리 데이터만 봐도. 그래서 많은 의료진들은 이제 사실은 40세부터 대장암 검진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암센터에서도 그쪽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45세, 조금 더 양보해서 우리가 조금 40세는 좀 많다 그러면 45세부터는 하십시다, 이런 권고안을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이 대장암만 하는 사람들은 아닌데 40대부터는 하자라는 게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근데 문제는 분변 잠혈 검사의 문제는 이겁니다. 설사 피가 나온다고 하는 환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문제인데, 대장암이 있는 경우라도 20-30%밖에는 이게 양성 반응이 안 나옵니다, 실제로. 그때 피가 나야 되거든요. 근데 피가 날 확률이 이렇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하지만 어쩔 수가 없이 있는데도 안 나올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죠. 게다가 요즘 아마 그 약국이나 이런 데서 시약으로 분별 잠혈 검사 이런 그 종이라든지 뭐 이런 쉽게 그런 걸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진단 키트들이 이제 상용화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분변 잠혈 검사보다 그건 더 예측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검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장 내시경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대장 내시경을 1차 검진으로 해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 우선 내시경을 할 의사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걸 하다가 보면 뭐 여기 소화기 내시경 선생님들 잠도 못 잘 정도일 겁니다. 그거 너무 많아서 하기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환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환자 아니라 이제 검진을 받는 입장에서는, 저도 지금 3번 이상 내시경을 위하고 대장을 다 받아봤지만 아예 관장하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약물 먹고 하루 종일 쏟아내고 뭐 이런 일들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실제적으로 좀 불편한 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실용화가 아직은 좀 안 되고 있는데, 시범사업 결과가 어쨌든 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대장 내시경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앞으로는 케이스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치료를 받았던 환자분들의, 우리 환자분들의 이제 데이터입니다. 이분은 오늘 오셨긴 했는데 여기는 안 오셨어요. 14년 전에 저한테 대장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횡행결장암 2기로 수술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10년이 돼서 완치가 됐기 때문에 그냥 대장 내시경만 2년에 한 번씩 받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2년 가격으로 열심히 받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용종이 3개가 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용종 절제를 했습니다. 이번엔 내시경 사진인데, 이게 이제 소장하고 대장 연결 부위가 이제 보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내려오면서 보게 되는데, 이분 마침 제가 옛날 사진을 갖고 있어서 14년 전 사진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 당시 대장 촬영을 했는데 여기 횡행결장에 여기 대장암이 쬐끄만 게 있습니다. 내시경 사진은 요랬고요. 이게 14년 전 사진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서 요렇게 혹이 한 2.5cm 정도 되고, 그 당시 조직 검사는 2기 A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병기도 좋고, 그리고 10년이 지났고 이제 완치가 됐다 그러고 2년마다 이제 대장 내시경만 받고 계신데, 요번에 대장 내시경을 받았더니 요런 혹이 있어서 요걸 띄었는데, 요건 이제 대장 내시경으로 용종 절제술을 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선종으로 나왔어요.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봐도 모양새가 조금 이건 좀 좋지 않아 보이는데 약간 여기 딱딱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불려가지고 띄었어요. 다행히 잘 띄었습니다. 대장 내시경 시술을 해갖고 아주 잘 이렇게 회 뜨듯이 잘 띄어냈어요. 띄어내고 봤는데 요 띄어낸 게 이제 영어로 돼서 그렇습니다만은 이 두 번째 띈 거에 대한 조직 검사 결과입니다. 선암이 나왔어요. 크기는 한 12mm 정도 됐고요. 점막하층이라고, 그러니까 점막층, 점막하층 두 번째 층에 첫 번째 층까지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고, 요게 문제였어요. 림프관에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인디터미네이트라는 거는 이제 암세포가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명확하지 않을 때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주위에 이제 림프관을 타고 림프액을 통해서 암세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것만 갖고는 안 되겠다. 대장을 같이 이제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수술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번에 용종 띄어낸 그 암세포가 있던 자리에 이렇게 클립으로 좀 막아놓은 모습이고요. 3주 이상 지나가서 5주째 우리가 내시경으로 봤더니 이 자리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다 아물어 버렸죠. 아물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하면서 이 자리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내시경을 해갖고 표시를 해서 클립을 잡아가지고 요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립을 다시 잡아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클립이 있는 위치를 확인을 한 뒤에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했더니 다행히 남은 암세포가 없었고 림프절을 12개 띄었는데 그 중에 암세포 없었다. 그래서 병기는 1기가 돼가지고 추가 치료가 필요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분은 어쨌든 내시경 계속 받으셔가지고 다시 두 번째 대장암이 생긴 거를 해결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는 직장에 이제 약 4cm 정도 대장암이 발견이 됐는데 여기 혹이 있습니다. 혹이 보니까 그렇게 뭐 얌전해요.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을 얌전하다 그러는데 뭐 뚫고 들어간 데도 없고 삐죽삐죽한 데도 없고 얌전하게 잘 있습니다. 림프절도 주위에 안 보이고 그래서 한 2기쯤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이분도 두 번째 층까지만 가고 크기는 4cm가 넘었지만 깊이 들어간 거는 아까 앞에 케이스하고 똑같이 두 번째 층까지만 갔기 때문에 림프절 전이 없고 했기 때문에 앞에 분하고 똑같은 병기가 됐습니다. 크기가 지금 이만한데도 앞에 분하고 병기가 똑같아요. 1기란 말이죠. 자, 그럼 대장암 병기는 어떻게 따지냐. 여기서 보면은 1기의 기준이 여기입니다. 0기는 여기고요. 여기 점막내암, 상피내암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실 텐데 그게 이제 0기입니다. 그리고 점막하층까지 간 것도 1기, 점막하층을 뚫고 근육층까지 간 것도 1기입니다. 요 근육층을 뚫으면 2기가 되는 거고요. 3기는 뚫건 안 뚫건 그 근처에 림프절 정리가 있으면 3기라 그럽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요 1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요 1기와 요 1기가 과연 같을 거냐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요걸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1기지만 깊이 차이가 좀 있는 1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장암 병기를 2010년에 7번째로 우리가 수정한 수정본이 있는데 이걸 2017년에 다시 한번 수정을 또 해서 지금 8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8판에서 보면은 지금 얘기한 1기는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요 T1, T2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한 깊이의 차이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1기로 쳤어요, 그냥. 1기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건 족인데 과연 족이가 맞을까? 여기서 이 두 가지는 다 1기지만 미안합니다만 대장암 1기는 조기암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재발을 할 수도 있는 1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1기라 그러지만. 그래서 이 대장암 1기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좀 했습니다. 우리 백진희 교수가 이제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176례를 분석을 했는데 근육층까지 간 68케이스 중에서 5명이 재발을 한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7.3%인데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묘하게도 이 세 사람이 다 폐전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폐전이를 다 수술을 해서 지금 다 괜찮습니다. 또 나머지 두 케이스는 사실은 이제 직장암의 일기에 해당하는 건데, 직장암은 사실 별개로 쳐야 되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장암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직장암의 경우는 T2라고 해도 이거는 병기로 치면 1기가 아니라 거의 2기랑 가까운 그런 이제 병기이기 때문에 요건 좀 다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주에서 열리는 대장암의학회에서 이제 포스터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같은 일기지만 일기 중에도 후반부에 해당하는 일기는 이렇게 재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 일기는 조기암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케이스가 이제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3cm 정도 되는 직장 S결장, 그러니까 직장하고 S결장하고 사이에 이제 있는 위치에 암이 상당히 잘 생기는데, 거기에 3cm 정도 되는 혹이 있습니다. MRI나 CT를 찍어봤는데 뭐 그렇게 깊어 보이지 않고 임파선도 없고, 그래서 수술을 해서 잘 띄었더니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조직 검사는 약 3cm 정도 됐고 근육층까지만 가 있고 림프절에 암세포 전이 없고, 그래서 T2, N0, M0 즉 병기는 1기인데 추가 치료는 당연히 보조 치료 필요 없는 병기입니다. 1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2년 4개월 뒤에 폐 사진을 찍었더니 이렇게 폐 2.3cm 정도 되는 폐전이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수술을 했는데 또 그 3개월 뒤에 또 왼쪽에 또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띄었어요. 또 띄고 나서 이분은 보조 항암치료제를 폴폭스라는 걸 12번을 하고 지금까지 4, 5년 지났죠. 그런데 괜찮습니다. 이분은. 이런 분이 아까 그 세 분이 되게 비슷한 경로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 그러면은 이분은 2년 4개월 후에 우측 폐전이가 발견돼서 1기로 대장암 수술을 했지만 2년 4개월 뒤에 폐전이가 발견돼서 수술했고, 그 바로 3개월 뒤에 또 좌측에서 또 하나 발견돼서 띄고 나서 보조항암제 치료했는데 폐전이 수술을 지금 6년째군요. 6년이 지났지만 전이 소견이 보이질 않습니다. 같은 일기라도 조금 다른 일기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 케이스는 이제 혹이 상당히 커 보이죠. 간 꺾어지는 데 있는 이 대장암이 있는 이제 환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길이를 재봤더니 CT에서 한 10cm가 넘어요. 굉장히 큰 혹이죠. 뭐 오른쪽 우상복부라 그러는데 여기를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대장의 혹입니다. 뭐 우리가 볼 때 그냥 어마어마하다라고 보는 그런 혹이 있어서 야, 이건 굉장히 심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크기가 과연 얼마였냐? 11cm였습니다. 이게 대장암 이제 띄어낸 그 혹인데요. 물론 근육층 다 관통했고요. 근데 묘하게도 림프절이 전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크기만 엄청나게 컸는데, 그리고 이제 미세 부채 안정성 종양이라고,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MSS 타입이 나왔어요. 결국에는 병기는 2기 A, 보조 항암 치료제는 그냥 5FU라고 하는 치료를 가볍게 6개월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큰데 림프절 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병기는 2기. 그것도 2기에 A가 나왔습니다. 특이한 일이죠. 크기 갖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이분의 조직검사 결과가 MSS가 아니라 MSI 하이라고 하는 미세부채 불안정성 종양이라고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이분은 오히려 항암제 치료를 권하지 말도록 또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2기에서도. 같은 2기에서도 약 5%에서 15% 정도는 오히려 보조 치료를 하게 되면 성적이 더 떨어지는 그런 문제를 보인 유전자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분이 MSI-H라는 타입이 나왔다 그러면은 항암제 보조 치료를 권하면 안 됩니다. 요새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혹인데도 불구하고 병기는 2기로 나왔어요. 자, 다음 케이스를 보시죠. 하행결장암입니다. 이거는 그냥 증상도 없이 검진해서 발견된 하행결장암인데 굉장히 혹이 만만치가 않게 보이죠. 근데 아까 거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다만 하행결장이 있다는 거고, 그 근처에 림프절 전이가 하나쯤 있을 것 같이 이렇게 조그맣게 CT에서는 보이긴 하는데, 보인다고 해서 100% 있는 건 아니고, PET에서도 이렇게 혹이 보이고 림프절 전이 의심을 했습니다. 띄어낸 사진이고요.
뭔가 이렇게 조금 파고 들어가는 게 깊어 보이는 것 같은 모양이긴 합니다. 근데 조직 검사를 했더니 림프절 전이는 없어요. 그런데 그 근처에 있는 림프관이라고 하는 림프액이 지나다니는 혈관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안에 암세포가 보인다. 요거는 이기 중에서도 고위험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2기로 나왔지만 2기 중에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보조항암제 치료를 3기에 준해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3기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아까 거는 크기가 그렇게 컸는데도 2기 치료를 하니 많이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이번 거는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위험 요소가 있는 2기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3기에 준한 치료를 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자면은 2기에서 고위험군은 어떤 게 고위험군인가를 여기 써놨습니다. 암세포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악성도가 높은 암이 나오게 되면은 고위험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화도가 안 좋다든지 점액성암, 무슨 인환세포암 이런 경우에는 좋지 않은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크기는 무관하지만 장이 막히거나 혹은 구멍이 났을 경우도 고위험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기 중에서도 혹이 장막 혹은 복막을 관통한 경우는 2기의 B에 해당하고요. 주위 장기, 다른 장기, 예를 들어 방광, 무슨 복벽 이런 데를 뚫고 들어갔다. 그러면은 2기 중에도 C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다 고위험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장을 충분히 잘란 줄 알았더니 대장 자른 면에도 암세포가 거기서 현미경에 보인다. 이것도 좋지 않은 거고요. 림프절에는 당연히 암세포가 없으니까 2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림프관이나 혈관 내 혹은 현미경으로 봤더니 그 신경줄기 옆에 또 암세포가 보인다 그러면 이게 어느 하나라도 있으면 이제 고위험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건 다 오아입니다. 그러니까 오아라는 건 뭐냐면 엔드가 아니고 이게 하나라도 있으면 고위험군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최종적으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어느 하나라도 존재나 있음, 암세포가 좋지 않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2기지만 3기에 준한 항암제를 권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현미경으로 들어가면 정상대장줄이 이렇게 보이고 선암이라는 게 여기 보다시피 그 샘 모양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샘 모양처럼 동글동글하게 보인다 그래서 이제 선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선암도 이렇게 선암 모양이 잘 유지된 거, 그다음 조금 흐트러진 거, 아주 흐트러진 거에 따라서 이게 선암의 모양이 많이 찌그러질수록 분화도가 나쁘다 그래서 악성도가 높다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게 현미경 소견입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점액성암이라든지 인환세포양도 좋지 않은 암세포로 우리가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막힌 경우도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막히면 이렇게 자가팽창 금속망을 넣어가지고 대장 스텐트를 이제 삽입을 하게 되면 이 경우도 이제 2기로 나오더라도 이제 막힌 경우에 해당돼서 이 경우는 3기에 준한 항암제를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복막을 관통한 경우, 복막이라는 게 이제 장을 덮고 있는 막이거든요. 이걸 뚫고 나갔는지는 현미경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막으로 덮인 장은 어디냐를 보게 되면은 상행결장의 앞부분, 하행결장의 앞부분, 행행결장, S결장 여기는 다 장막 혹은 복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기 표시되어 있는 상행결장의 뒷부분, 하행결장의 뒷부분, 상부직장의 뒷부분은 복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복막이 없다 보니까 복막이 있는 부분하고 없는 부분하고 또 구분을 해야 되죠. 이제 이건 해부학적인 문제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복막으로 쌓여 있느냐 안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2기 중에도 얼마나 뚫고 들어가느냐가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4B라는 건 이제 주위 장기를 파고 들어간 거고요. 근데 혹이 매우 커가지고 뚫고 들어간 것 같은데 실제로 현미경으로 봤더니 뚫고 들어가진 않았고 염증 세포만 많았더라. 즉 염증으로 인해서 파고 들어간 거지 암세포가 파고 들어간 게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주위 장기 침범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그건 또 달라지고요. 아무리 혹이 크고 파고 들어갔다 그래도 그 중에 약 반 정도는 진짜 파고 들어간 경우고 반은 염증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 떼어내기 전에는 이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띄어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다음 케이스는 이제 좀 크기가 작은 1.8cm 정도였는데 림프절이 여기 몇 개 보여요. CT나 이런 데서 계속 몇 개가 보입니다. 그래서 PET에서도 좀 보이고 그래서 수술을 했더니 크기는 1.8cm인데 근육층까지밖에 안 들어갔는데 림프절은 12개 중에 3개가 암세포가 이미 옮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요만하지만 병기는 3기 B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3기 보조항암제 치료를 우리가 권하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크기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림프절전이 있었던 거죠. 자, 다시 요약을 하면 결장암 1기는 보조요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1기 중에도 재발은 할 수 있는 1기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2기는 대개 5F라는 항암제를 보조로 쓰는데 MSI-H라고 하는 유전자의 형이 나오게 되면은 보조 항암제 치료를 오히려 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기의 고위험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기와 동일한 항암제 치료를 해야 된다. 2기 중에도 이제 이런 경우는 고위험군에 들어간다는 걸 아까 이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장암 수술 보조 치료는 이제 3기의 경우 이제 우리가 대부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받으시다 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동일한 약물을 동일한 기간 동안 100% 완벽하게 다 맞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합병증이 생기든가 어떤 부작용이 심하게 생기는 경우 우리가 8번, 9번, 심지어 6번만 하고 완료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이거 6번만 했으니 재발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꼭 걱정을 하지만 실제는 대부분의 임상 실험들이 100% 모든 환자가 완료한 그러니까 실험을 끝까지 완주한 케이스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아야 70% 이상인데 그걸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또 하나는 보조 치료를 했다고 하면은 100% 예방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완벽하게 예방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 때문에 사실은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100% 완치가 안 되니까 이거 드시면 완벽하게 나을 수가 있어요. 하는 전혀 검증이 안 된 이제 시중의 음식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자꾸 유혹을 하게 됩니다. 다음 케이스는 이제 이런 경우 최근에 이제 오신 분인데 자멸 검사 양성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고 지대암 진단을 받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딱 사진을 보고 저한테 몇 기인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보고 몇 기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냥 대장암이 있군요. 예, 검사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몇 기인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S결장암인데 거기 상당히 이제 좀 커 보이고 주위에 림프절들이 부어 있고 그런데 CT를 찍어봤는데 간에 이렇게 뭐 10개 이상의 이제 암세포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진행이 많이 돼가지고 이제 이런 분의 경우는 이제 뭐 이게 이제 옆으로 본 CT기도 합니다만 간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간전이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검진 정도로 오신 분인데 그래서 뭐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좁아진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건가? 변비약을 쓰든지 스텐트를 넣든지 아니면 수술로 대장암만 먼저 제거하고 대장암 조직에 유전자 검사를 해갖고 간의 수술이 가능할 때까지 약물 치료를 계속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대장암 이제 병기에 따른 생존율이 이런데 이제 1기가 100%냐 하는 얘기는 약간 말씀드린 약간 얘기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기 중에 후반부 1기는 재발을 한 7% 내외에서 하기 때문에 2기도 거의 90% 이상, 3기도 지금 80%, 4기는 수술이 되면 반 정도가 나을 수 있고요. 물론 수술이 안 되면 이제 생존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대장암 병기 이제 그림으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똥이 지나가는 점막에서 생겨가지고 파고 들어가고 림프절 전이를 일으켰고 혈관을 타고 다른 장기로 전이를 하면 이제 4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진행하는 상태를 여러분들은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같은 병기라도 근데 결장암보다는 직장암이 조금 더 예후가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암은 해부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골반이라는 게 워낙 좁기 때문에 좁은 데서 정상 조직을 충분히 띄어내지 못한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완벽하게 수술을 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암의 경우는 이제 항문을 살릴 수 있는가 없는가가 이제 환자분들의 가장 큰 또 관심사기도 하고 항문을 보존했더라도 후에 항문 기능에 대한 또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직장암은 수술 말고도 다른 치료가 좀 더 해줘야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중복합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방사선 항암 치료를 먼저 하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요새 하고 있는 거죠. 직장암 수술에서는 이제 이런 이중 스테플러라는 두 가지의 스테플러를 써서 항문 보존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요새는 이제 많아졌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수술 전 방사선 항암 선행 치료를 하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 하느냐? 이거는 조기 암 때 하는 건 아니고요. 진행된 암의 경우 중부 직장이나 하부 직장에 있는 직장암의 경우 시작을 합니다. 시행을 하게 돼 있고 직장암이 골반 부위로 침범을 많이 해서 수술 시 직장암 옆면에 충분한 정상 조직을 얻을 수 없을 때도 우리가 수술 전 방사선 항암 치료를 하게 돼 있고 직장암 주위에 림프절전이 의심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수술 전 방사선 항암 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면으로 잘라보면은 직장암이 이렇게 파고 들어갔고 우리가 점선으로 이렇게 떼어내야 되는데 너무 가깝다. 그러면 얘를 줄여야 이게 여유가 좀 생기겠죠. 그래서 요 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방사선 항암 치료를 이제 우리가 권고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환자분의 MRI인데 직장 MRI입니다. 이게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변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줄어듭니다. MRI도 이렇게 컸던 혹들이 이제 말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흔적만 남고 조직 검사를 해보면 암세포는 없어진 경우들이 이제 가끔씩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없어지지 않은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이 남아가지고 전 대장층을 그러니까 근육층을 뚫고 들어갔다든지 림프절 전이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3기에 준한 치료를 하라.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김태원 교수가 여러 병원 저걸 해가지고 우리가 스타디를 해갖고 더울 스타디라는 임상 실험을 해갖고 밝혀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행 방사선 치료 후에 직장암 조직 검사가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폴폭스를 우리나라에서 한 이 임상 실험 결과에 의해서 권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거보다 병이 깊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아직 뭐 보조 치료를 어떻게 하라 이런 가이드라인은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에서 했던 어도어 스타디라는 이제 스타디입니다. 우리나라 뭐 많은 기관들에서 이걸 이제 했고요. 역시 폴폭스라는 게 2기 3기에 쓰는 보조항암제 치료인데 2기에 쓰는 항암제보다 이런 경우에서는 좀 더 효과가 좋았다는 게 이제 이 임상 실험에서 밝혀졌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상부 직장은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중부, 하부 얘기를 했는데 직장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 그러면 항문에 가까운 하부, 그 다음에 중간 부위, 그 다음에 제일 상부. 근데 상부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게 이제 논란입니다. 왜냐하면 상부는 장막 혹은 복막으로 쌓인 부분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할 거냐 말 거냐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은 복막이 덮여 있는데 후면은 복막이 없는 후복막 장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골치 아픈데 우리가 남성의 직장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넣어보면은 복막이 내려왔다 꺾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복막 반전이라 그러는데 요거보다 더 앞쪽에 직장이 올라가 있는데 뒤에는 또 복막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상부 직장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이제 자궁 뒤쪽에 여기 꺾이는 부분에 복막이 이제 접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앞부분이 이제 상부 직장인데 여기에 있는 혹일 때는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이제 그런 논란이 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이런 겁니다. 결정암 2기는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3기는 해주는 게 좋겠다. 직장암의 경우는 수술 전 방사선 치료 후 수술 결과에 따라서 보조항암제 치료를 쓸 수 있다. 표적 치료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보조요법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요법으로 표적 치료제를 쓰지는 않습니다. 단 아까도 논란이 됐다 그랬지만 간이나 폐전이가 있고 난 다음에 수술로 다 제거가 된 뒤에 보조 치료제를 쓸 건가 말 건가는 아직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아직 임상 결과들이 조금 더 나와야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완전히 없어진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완전히 사그라든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미국의 슬론 캐터링이라고 하는 유명한 암센터에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약 4분의 3은 그냥 둬도 괜찮더라. 4분의 1만 나중에 손을 좀 봐야 되더라. 이런 이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2015년 자료입니다. 2015년에 우리나라 메르스가 한참 이제
기승하기 전에 봄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펠로우인데 발표를 했고 여기 스태프 필립 패티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결과를 추론을 해서 수술 전에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로 직장이 완전히 사그라든 경우는 기다려 볼 수도 있겠다는 이제 하나의 옵션을 제시를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대장암이 이제 숫자적으로는 조금씩 뭐 줄어드는 오히려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동안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가는 고령화가 제일 큰 원인이고요. 여러 가지 환경들, 그러니까 운동 안 하는, 그러니까 컴퓨터 요새 생활 많이 하듯이 운동 안 하는 생활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고, 최근에 이제 검진을 너무 활성화를 본인이든 국가든 하다 보니까 대장암 전 단계인 용종을 이제 제거를 많이 하다 보니 줄어든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절대적인 숫자는 아직도 조금 늘고 있는 추세고요. 다만 이제 인구 대비로 하자 그러면은 이건 줄어드는 추세가 맞는 건 같습니다. 그럼 대장암 위험 요소는 뭐냐? 연령이 가장 큰,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거는 이제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연령이 가장 큰 위험 요소고, 가족 중에 있을 때가 이제 또 위험 요소입니다. 가족 중에 이제 대장암이나 용종의 과거력이 있는 것도, 용종 중에 선종이죠. 그 다음에 궤양성 대장암 같은 이제 그런 특수한 장질환이 있을 경우, 유방암, 난소암 이런 게 있을 때는 이제 위험 요소가 되겠습니다. 뭐 예방법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장암의 전 단계인 용종을 제거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용종 중에도 진짜 혹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라는 거는 이런 선종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용종의 크기가 클수록, 그리고 용종의 표면이 이런 꽃 양배추 모양이면은 암이 존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거는 용종 중에 선종만이 진짜 혹입니다. 나머지 염증성 용종 혹은 과증식성 용종이라고 하는 거는 암으로 변하지 않는 가짜 혹입니다.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을 받으시고 의사 선생님이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냥 괜찮구나 라고 듣지 마시고, 이 용종을 꼭 띄어야만 하는 용종입니까? 를 물어보시면 돼요.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이 혹은 꼭 띄어줘야만 하는 혹이었느냐? 그럼 꼭 띄어줘야만 하는 혹이었다고 얘기를 들으셨다면 그거는 선종입니다. 그러니까 대장암 전 단계 혹을 띄었다는 얘기고, 안 띄었어도 됐습니다 하면은 그거는 가짜 혹이죠. 가짜 혹이니까 사실은 띄지 않고는 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띄는 거기 때문에, 띈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꼭 띄워주면 좋은 혹인지 아닌지를 물어보시면 그러면 이제 그게 결국 답이 됩니다. 요건 상행결장의 8mm짜리 이제 선종인데, 요거는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 진짜 혹이죠. 다음은 요런 이제 증식성 용종이 있는데, 증식성 용종은 말씀드린 대로 가짜 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안 없애도 되지만 띄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거를 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돼 있죠. 자, 대장 내시경 용종 시술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크기가 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불려서 이렇게 띄워주지 않으면 구멍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mm가 되게 넘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용종 제거를 하는 게 아니라 용종 점막 절제술 그래가지고 내시경 시술을 해서 띄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큰 것도, 이렇게 큰 용종이 있는 경우도 우리가 내시경을 이렇게 시술을 해갖고 요새는 잘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띄고 나면 이제 이런 모양으로 보이고, 아까 보였듯이 클립이라는 걸 잡아가지고 지혈도 하고 구멍이 나더라도 이렇게 클립으로 잡아가지고 저게 안 되도록, 그러니까 변이 안 나가도록 그렇게 시술할 수 있는 요새 기구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암세포가 없다 그러면 사실 이걸로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 용종 절제술이. 자, 대장은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수분 제흡수가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일부 면역 기능도 있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알려진 식생활의 원인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지방 혹은 고열량 식이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운동이 예방이 될 수 있겠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키는 거는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지만 생활에 그걸로 100% 완벽하게 우리가 예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장암의 전 단계인 용종을 대장 내시경으로
띄는 거에 제일 중요한 대장암 예방법입니다. 그래서 대장암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수술이 이제 주치료인데 직장암의 경우는 이제 수술 전에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같은 걸 먼저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런 옵션이 하나 더 달려 있는 게 차이입니다. 수술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수술만이 이제 완치를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치료 목적과 병의 이제 진행 정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어 있고요. 치료 방법은 이제 수술, 방사선, 항암제, 그다음 새로운 약물 치료 중에 표적 치료제, 요새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건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고, 유전자 치료는 아직 그 면역 혹은 세포 치료, NK 세포 치료 이런 것들은 아직 대장암 쪽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는 치료법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가장 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이팩이라는 거 하는 건데요. 하이팩이라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하이 테크놀로지의 무슨 치료법처럼들 알고 계셔서 대장암에서 이제 전이 중에 복막전이가 있을 때 우리가 대장암 복막 전이 제거 수술이라는 복막 전이를 띄워주는 수술이죠. 이게 이제 주치료법이고 이거 자체가 하이팩이 아닙니다. 하이팩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요. 하이팩은 복막 전이를 제거한 뒤에 하이팩이라는 걸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이팩이 도대체 뭐냐? 하이팩이라는 거는 하이퍼스트로미 인트라페리토니얼 케모세라피라고 복강 내부에 온열 항압 화학 요법이란 말을 하이팩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복막 전이를 띄고 난 뒤에 하이팩을 추가로 시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이제 논란이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복막 전이만 딱 나오면 하이팩 효과 있어요 없어요? 뭐 이렇게 막 물어보신단 말이죠. 근데 하이팩은 이미 한 단계 더 건너간 얘기입니다. 복막 전이를 띨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하고 난 뒤에 고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하이팩은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복막전이가 생기게 되면 이건 심한 복막전인데 이런 걸 다 띄고 난 뒤에 이제 우리 환자분들의 이제 케이스긴 합니다만 이런 복막전이가 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띄고 난 뒤에 이렇게 수술하면서 복벽을 들어 올려갖고 이하에다가 항암제를 갖다가 뜨뜻한 물로 계속 관료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이게 오픈 메소드라고 그러고 배를 닫고 약물을 넣었다가 그냥 빼주는 이제 이런 방법인데 전통적으로는 하이팩의 방법은 이 방법이 이제 전통적인 하이팩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복막 전이를 다 제거한 뒤에 항암제를 배 안에서 씻어줄 거냐 말 거냐 이게 하이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이팩 자체가 무슨 복막암 전이의 최신 치료법이 아니라 복막암 전이를 제거하지도 않고 하이팩만 한다는 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거고요. 다 띄고 난 뒤에 이 하이팩이라는 항암제를 배 안에다가 씻을 건가 말 건가 이런 개념의 치료법이 하이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작년에 5월 달에 미국 임상암학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하나 있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유럽에서 굉장히 대규모의 이런 실험을 했는데 이런 복막전이 있는 환자들의 복막을 다 제거하고 하이팩을 한 사람들하고 안 한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진짜 하이팩이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복막전이 한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제거 수술한 사람들하고 복막전이 제거를 하고 하이팩을 한 사람들하고 차이가 없었어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오히려 합병증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년 임상암학회에서 결과가 나오면서 지금 하이팩을 하는 선생님들 고민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복막 전이 수술을 하고 하이팩을 꼭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이제 하이팩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복막 전이 수술하고 난 뒤에 항암제를 씻어줄 거냐 말 거냐 하는 얘기를 하이팩이라 그러는구나. 그렇게 알아두시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뭐 대단한 무슨 테크닉이 나온 게 아니고요. 이건 벌써 20-30년 전에 하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도 요새 많은 질문들을 하셔서 이제 오늘 이 강좌에 좀 잠깐 집어넣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장암은 재발과 전이가 잘 되는 암인데 얼마 전 라디오 방송에 갔더니 굉장히 훌륭하신 앵커, 머리가 굉장히 좋은 여자분 앵커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재발과 전이가 잘 되는데 여기 보면은
폐암이나 간암보다 왜 대장암이 전이가 더 잘 되죠? 폐암이나 간암이 훨씬 더 나쁜 암이 아닐까요? 근데 왜 대장암이 더 전이가 잘 일어나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바로 이 이제 그래프 때문입니다. 근데 그 그래프만 보면은 그래프가 뭘 얘기하는지 알 수는 없죠. 그 이유는 왜냐하면 간암이나 폐암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굉장히 예후가 안 좋죠. 물론 폐암은 요새 약들이 많이 나와서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간암이나 폐암은 왜 재발이나 전이가 잘 안 일어날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답은 이겁니다. 폐암이나 간암은 딴 데 갈 새도 없어요. 전이가 일어날 새도 없이 나빠집니다. 그냥 워낙 나쁘다 보니까. 근데 대장암은 치료가 많다 보니까 계속 오래오래 치료를 하고 유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생존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재발 환자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재발률이 자꾸 늘어나죠. 오래 사니까. 오래 살수록 재발률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암이나 간암은 오히려 그냥 생기면서 바로 그냥 뭐 어디로 올라갈 새도 없이 그냥 사람을 확 나쁘게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 대장암은 치료가 또 됐다가 또 문제가 생겼다가 이걸 반복을 꽤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재발과 전이가 많다고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재발과 전이가 잘 되지만 치료도 잘 되는 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제 그 여러 선생님들하고 협진을 해가지고 뭐 수술하다가도 이렇게 간 수술하는 선생님, 뭐 영상학과 선생님 와서 간에다 초음파도 대보고 또 이상 있으면 지지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우리가 같이 이제 다학제를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강좌를 하는 건 오프라인이고요. 이제 우리가 카페나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건 이제 온라인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홈페이지하고 여기 보면은 대장암센터 직통 전화번호가 있는데 이걸 활용들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여기 대장암센터 직통 전화번호가 우리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카페가 이제 거의 회원수가 한 3,000명이 넘어서 그래서 상당히 바쁩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올리시고 또 굉장히 깊은 얘기들을 물어보시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바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장들을 많이 열어놨습니다. 요즘은 잘 쓰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뭐 좀 흥미로운 무슨 커피를 꼭 마셔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땐 저희가 이제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뭐 하루 커피 4잔 마시면 대장암 예방 효과가 있다는 옛날에 임상 데이터들도 요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런 그 컬럼들을 저희가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 이제 저랑 같이 유충근 선생님, 백진희 선생님이 이제 대장암 센터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국제 심포지움 이 자리에서 이제 매년 하고 있고요. 책도 우리가 쓰고 번역도 하고 요거에 또 번역판이 이제 올 봄에 또 다시 개정판이 지금 출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미국의 유명한 대장암 종양내과 의사인 살치의 책도 우리가 이제 번역도 했었고요. 오늘 이런 강좌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들으시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듣다 보니까 들을 때는 이게 잘 이해하신 것 같지만 실제 또 돌아서면 이게 무슨 얘기였지 하고 좀 궁금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쉽게 얘기를 했고 말은 또 잘 못하지만 어쨌든 쉽게 얘기를 드렸는데도 쉽지가 않은 거죠. 저희 생각에 쉬운 거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좌 동영상을 사실 지금 이렇게 녹화를 하고 이걸 이제 녹화를 해서 한 몇 주 뒤에는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기 2017년부터 강좌를 했던 모든 동영상들을 저희가 편집을 해서 슬라이드도 잘 보이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강좌 동영상을 유튜브에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유튜브를 다시 보시면은 또 다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또 이때 메르스 환자가 잠깐 와가지고 가을에 이제 잠깐 저희가 강좌를 못했고 겨울에 한 뒤에 지금 이제 4번 올해 다시 봄 강좌를 지금 열었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제 대장암 환자가 아닌 이제 일반인들 대장암에 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야 할 게 뭔가 하면 50세 이상 5년에 반드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한번 해라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40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균형 잡힌 식생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생활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5번 이상, 하루 30분 이상 운동을 해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자기가 보는 변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거고, 변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암을 조기에도 발견할 수 있고 재발도 또 빨리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의료진이나 또 가족들과의 어떤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자기가 문제가 있을 때 언제든지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도록, 절대로 낯을 가리지 마시고 그냥 항상 물어봐야지 할 때 그냥 물어보시면, 저희한테는 카페를 통해서 물어보시면 저희가 언제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좌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들 올해도 2019년입니다. 19년도 벌써 3개월이 갔는데, 이 중에는 제가 알기에 참 오랫동안 병을 지금 치료하시면서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어쨌든 대장암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아시면 아실수록 이거는 그렇게 굉장히 힘든 병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꼭 나을 수 있고, 항암 치료가 끝나고 보조 항암 치료 끝나고 수술도 다 끝나고 했다 그러면 일반인하고 사실 다를 게 거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조 치료나 항암 치료 수술 다 끝났는데 이제 감기약 먹어도 돼요? 뭐 치아 뽑아도 돼요? 뭐 이런 아주 사소한 것 같은 질문들을 하시는 거는 두려워서 그러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일반인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감기 걸리면 감기약 드시고 병원 가서 진료받으시고, 치아 치료하실 거 있으면 치아 치료하시고, 모든 치료가 끝난 다음에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다만 항암제 치료하실 동안은 조금 이제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게 그건 좋겠고요. 그건 교육도 저희가 시켜드리고 있고, 영양교육, 그 다음에 항암제 받을 때 당시에 생활교육 같은 걸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으로 운용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그걸 잘 활용하시면 걱정은 안 하시고 사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해도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